최근 여러 소식통을 통해 공개된 이 보고서는 PLA 내부에서 작성된 기밀 자료인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을 현 시점에서 방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HQ-9, HQ-16 같은 방공 시스템과 조기 경보 레이더망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초고속 정밀 로켓을 포착하지 못하고 요격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결함이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 주장하던 철옹성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단순한 진전이 아니라 전략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단순한 이론적 분석이 아니라 실제 모의전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데 있습니다. PLA는 내부적으로 한국형 다연장 로켓의 발사 속도와 궤적 변환 능력은 기존 방공 체계가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HQ-9은 중국이 러시아 S-300을 모방해 개발한 장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HQ-16은 중거리 방공용이죠. 하지만 이런 체계들이 한국의 신형 로켓 궤적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PLA의 방어선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포격은 막을 수 있다 자부하던 중국이 오히려 남한의 정밀 타격에는 무방비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은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도 내부에서 유출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PLA 내부의 위기감입니다. 기술 우위를 자랑하던 PLA가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일부 장교들이 문제를 고위층에 알릴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둘째,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런 문건은 단순히 군사보고서가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직행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보고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외신 보도를 보면 이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베이징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니라 준 전략무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연장 로켓은 원래 대량 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개념인데 한국은 이를 정밀 유도 기술과 결합시켜 단일 발사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사된 한 발이 산둥반도의 군사기지를 수미터 오차로 맞출 수 있다면 이는 전통적인 포병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진 양적 우위, 즉 수많은 미사일과 레이더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수량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천 기의 낡은 레이더망이 있어도 한 발의 정밀 유도 로켓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한화 디펜스의 방산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정상의 유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속도는 빠르고 궤도는 불규칙적이며 오차 범위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중국이 따라잡으려 해도 반도체부터 정밀 전자까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넘어서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PLA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중국군 장병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는 군사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대의 사기는 기술적 열세를 자각하는 순간 급격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과 군대는 이번 소식에 커다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PLA 문건이 폭로된 직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바로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개량판이 아닙니다. 발사거리, 속도, 정확도, 그리고 연속 발사 능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기존 세계 표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자주 국방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이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선 사거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다연장 로켓은 최소 150km에서 최대 300km까지 확장 가능한 모듈형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산둥반도와 일본 서부 지역까지 동시에 사정권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국지 방어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억지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기존의 미국 HIMARS가 80km에서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갖췄지만 한국형은 발사체당 가격 경쟁력과 정밀도가 더 뛰어나 NATO 관계자들도 HIMARS를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속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형 로켓은 마하5에 육박하는 속도로 상승 후 변칙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HQ 계열 레이더는 이런 고속 불규칙 궤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PLA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연장 로켓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사 간격 단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불과 수초 안에 수십 발을 동시 발사하는데 이는 기존 러시아 스메르치, 스머치 보다 빠르고 미국 HIMARS보다 압도적인 발사 밀도를 보여줍니다. 정확도 역시 세계 최정 상급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반 유도 칩과 하나의 GPS 보정 시스템이 결합되어 CEP, 원형 공산 오차는 불과 1에서 2m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포병이 아니라 정밀 타격 무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지휘소, 방공 레이더 기지, 탄약고를 한 발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다연장 로켓은 포화 사격이 전제였지만 한국형은 정밀 저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PLA가 현재 방어 수단이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이 HIMARS와 스메르치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나? 저는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HIMARS는 미군의 상징적인 무기이지만 공급 지연과 고비용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시스템은 국내 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스메르치는 사거리는 길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구형 유도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NATO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무기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형 다연장 로켓은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설계된 게 아니라 수출형 모델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같은 나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 내 일부 군사 싱크탱크도 한국 무기를 미군이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산 무기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유출된 PLA 기밀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바로 HQ9, HQ16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방공 시스템이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궤적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중국은 수년간 우리의 방공망은 철옹성이다라고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이 군사적 주도권을 쥐는 데 있어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HQ9은 러시아 S-300을 모방한 장거리 방공체계이고 HQ16은 중거리 방공망입니다. 이론상으로는 200km 거리의 탄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의 변칙 궤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중국 레이더는 고속으로 궤도를 바꾸는 목표를 잡는데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국형 로켓은 발사 후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탐지하는 순간에는 이미 요격 가능한 시간창이 지나버린 겁니다. 결국 PLA 내부에서도 현 단계에서 방어 불가능이라는 문장이 적시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은 이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는가?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중국은 양적 우위에만 집착했습니다. 수천 기의 미사일과 레이더를 배치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현대전은 질적 우위가 결정합니다. 둘째, 중국의 기술적 한계입니다. 반도체와 정밀 전자공학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진 중국은 고속 유도 체계와 변칙 궤적 계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의 첨단 반도체 칩과 카이스트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 격차를 벌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방공망은 북한 미사일 요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느리고 예측 가능한 궤적을 가정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은 이런 예측 모델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불규칙한 궤도와 고속 상승, GPS 보정까지 결합되니 중국 레이더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패러다임 붕괴입니다. PLA가 스스로 한국의 포병 화력은 HQ-9 체계로 대응할 수 없다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레이저 무기나 에너지 무기를 도입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고 실전 배치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진화한 로켓과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것입니다. 일본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과 기술적 제약으로 독자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방안을 갖춘 유일한 국가가 된 셈이죠.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이 PLA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제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기존 강자들, 즉 미국의 HIMARS와 러시아의 스메르치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군사 무기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산맥처럼 불리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 이 두 나라의 대표적인 다연장 로켓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 결정적 증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먼저 HIMARS를 살펴봅시다. 미국이 자랑하는 HIMARS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운용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발사 간격이 길고 가격이 비싸며 무엇보다 공급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형 시스템은 한 번에 수십 발을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고 국내 생산 체계 덕분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은 HIMARS의 절반 수준인데 정확도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NATO 관계자들이 한국형 시스템은 HIMARS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스메르치는 어떨까요? 스메르치는 사거리 면에서 과거에는 분명 강점이 있었습니다. 9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었고 대규모 화력 포화를 통해 적을 압도하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정확도와 유도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구형 GPS 기반 시스템과 단순 포물선 궤적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반면 한국형은 CAP1에서 2m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해 단 한 발로도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양적 포격이 아니라 질적 저격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 차이가 현대전에서 결정적입니다. 저는 한 가지 반론을 던져보겠습니다. HIMARS와 스메르치가 가진 글로벌 인지도와 실전 경험은 한국이 따라가기 어려운 장점이 아니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HIMARS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메르치가 요격당하는 장면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한국형 시스템은 아직 실전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NATO 군사평가단이 직접 검증하고 구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전장에서 이미 검증된 경쟁자들의 약점을 보완하며 출발선부터 앞서 나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술 진화 속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거대 군수 복합체에 얽혀 있어 무기 개량이 느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 기업과 군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주기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한화의 방산 기술, LI진엑스원의 유도 시스템이 통합되어 매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건 HIMARS나 스메르치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이 빠른 혁신으로 세계를 압도했던 것과 같은 논리죠.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이 세계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바로 민간 첨단 산업과 방산 기업의 결합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군 전용 연구소에 의존했다면 한국은 반도체, 전자, AI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민간 기업들을 전면에 끌어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초정밀 반도체와 AI 연산 능력, 한화 디펜스의 방산 노하우가 결합하면서 PLA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유도 시스템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기존 다연장 로켓은 탄착군을 넓게 퍼뜨려 화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시스템은 한 발 한 발이 독립적으로 정밀 유도되는 스마트 로켓입니다. 이 기술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5나노 공정 기반의 고성능 AI 칩이 발사 순간부터 목표물까지 궤적을 계산하고 GPS 교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도 쉽게 따라오기 힘든 영역입니다. 한화 디펜스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무기 생산업체가 아니라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통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방산 기업입니다. 이번 차세대 다연장 로켓에서는 발사관 설계, 추진체 안정화, 연속 발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수초 안에 수십 발을 연속 발사해도 오차 없이 궤도를 유지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NATO 평가단도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민간 군수 융합 구조가 일본이나 중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헌법 제약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방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군산 복합체가 거대하지만 반도체 정밀 전자 분야에서 민간 기술력이 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민간 기술을 방산해 직접 투입해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군사 예산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PLA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 SDS와 한화 시스템이 결합해 전투 클라우드와 데이터 링크를 구축했습니다. 발사 명령에서 목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졌고, 이는 곧 적에게 대응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PLA 문건에서도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쟁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PLA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자 중국 군수뇌부는 즉각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을 요격할 수단이 없다. 이 한 줄이 중국군 지도부의 심장을 때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당혹감이 아니라 중국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심리적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기술을 직접 언급하지 못하면서도 동북아의 방공망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 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이는 곧 내부적으로는 공황 상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PLA의 자존심은 언제나 세계 최대 포병 전력에 있었는데 그 포병 전력이 한국의 기술 앞에 무너졌음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산둥반도, 상하이, 심지어 베이징을 방어하는 핵심 기지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긴급회의를 열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수량으로는 세계 최강일 수 있어도 질적 격차에서는 한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기의 HQ9, HQ16을 배치해도
단 몇 발의 한국형 정밀 로켓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면 이는 전략적 억지력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개입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고, 이는 곧 중국 내부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불안이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늘 우리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등하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즉 바로 옆 나라가 그들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체제 선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이 이 문제를 전면 보도하지 않고 일부만 에둘러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외신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내부 동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 단기간에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은 반도체, 정밀전자, AI 분야에서 한국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설령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도 민간 기술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빠른 추격은 어렵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와 EMP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대응책을 내놓기도 전에 또 다른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PLA가 이렇게 당황한 겁니다.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이 중국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일본 정부와 자위대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아베 이후 등장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방위력 강화라는 명분을 강조했지만 한국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일본이 두 가지 이유로 침묵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 내 보수 정치 세력의 우월감이 무너집니다. 둘째, 자위대가 아직 대등하게 맞설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늘 우리는 미국의 확실한 동맹국이라는 위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무기 개발보다는 미군의 지원과 공동 프로젝트에 의존했죠. F-35 전투기, 이지스 어슈어, SM-3 미사일 방어체계 올 오브 디스가 사실상 미국 기술 수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 현무 6, KSS-3, 그리고 이번 다연장 로켓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북아 기술 선도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이 왜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평화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국내 여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국의 무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우리는 뒤처졌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일본 국민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열세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의 가장 큰 한계라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일본 군사 잡지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단순히 북한 대응용이 아니라 일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런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기술 격차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할 가능성은 없을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HIMARS보다 뛰어난 한국형 다연장 로켓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기대려 해도 미국조차 한국과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은 PLA가 자랑하던 HQ-9, HQ-16 같은 기존 방공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지키는 전략 방공망, 즉 중국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구축한 최후의 방패마저 이 로켓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약점을 넘어 중국의 국가 전략 자체를 뒤흔드는 치명적 위협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거대한 다층 방공망을 세웠습니다. 위성 조기경보 체계, 초장거리 레이더, HQ-9B, HQ-22, 그리고 심지어 S-400까지 도입했죠. 하지만 한국의 신형 다연장 로켓은 발사 후 수초 만에 속도를 마하 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불규칙한 궤도를 그리며 하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특히 다발 발사로 공격이 이루어지면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단숨에 초과합니다. 즉, 베이징과 상하이를 보호한다고 자신했던 그 철옹성은 종이 장벽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중국의 전략 방공망이 무너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됩니다. 수도와 경제 중심지가 직접적인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권위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신이 커지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은 과장된 허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결국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중국 체제 안정성까지 흔드는 전략 무기라는 뜻입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 방공망의 약점은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의 방어 체계는 미국이나 러시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대형 ICBM이나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변칙 궤도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요격 알고리즘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중국 방공망이 큰 적에는 대비됐을지 몰라도 빠르고 정밀한 적에는 속수무책인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새로운 방공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HIMARS와 한국제 포탄 앞에 무력화된 경험을 했습니다. S-400이 명성에 비해 실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중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자체 기술인데 반도체와 AI 알고리즘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메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한중 국경이나 동중국해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PLA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화력은 몇 분 만에 중국의 전방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LA 보고서에도 한국형 로켓이 집중 발사되면 산둥과 랴오둥 반도의 전진기지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대비에 집중 배치해 놓은 39집 단군과 북부정구의 기지들은 한국형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단 몇 분이면 전차 집결지, 포병 진지, 탄약 저장고가 타격당합니다. 과거에는 PLA가 우리는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제는 양적 우위가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정밀 유도 로켓 몇 발이 수천 대의 장비를 무력화하는 그림이 현실로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만약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반격하지 않겠느냐? 물론 반격은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의 발사체계는 초고속 연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하기도 전에 전방 지휘체계가 무너집니다. 지휘소와 통신망이 타격당하면 수십만 병력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다연장 로켓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경 지역의 지리적 요인입니다. 한국은 짧은 거리에서 산둥, 랴오둥 반도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한반도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K-SLD, L3, 천궁3 같은 다층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공격은 쉽고 방어는 강하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공격은 어렵고 방어는 취약하다라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면 한국이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KF-21을 비롯한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 UAV, 그리고 KDX-3 이지스 구축함까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중국과 대등하거나 우세한 국면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거기에다 국지전 양상이라면 한국의 지리적 우위가 훨씬 큽니다. 결국 PLA가 함부로 국경 분쟁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이 중국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동북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전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NATO는 오랫동안 HIMARS를 기준으로 다연장 로켓 체계를 평가해왔지만 이제는 한국형 시스템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군사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한국형 다연장 로켓은 HIMARS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무기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무기 기술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NATO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이미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비용 때문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스스로 보유한 HIMARS 대신 한국 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전통적으로 미국은 동맹의 무기보다 자국 무기를 우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과 고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이 한국은 빠른 납기와 압도적인 성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한국산 포탄이 대량 공급되면서 전세가 바뀌었듯 NATO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조차 한국 기술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NATO와 미국이 주목하는 건 단순히 무기 성능이 아니라 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은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의 빠른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은 방산업체들이 과점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NATO는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묻겠죠. 미국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지 않겠느냐? 물론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 무기만으로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긴장, 중동 불안 노을 오브 디스로 인해 미국은 동맹의 기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무기를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동맹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당황하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낄 나라는 북한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은 북한의 전방 군사기지를 단 몇 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은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서울을 위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은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고 북한은 방어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장사정포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신형 다연장 로켓을 배치한 순간
그 위협은 공허한 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GPS 유도와 AI 기반 궤적 제어로 북한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발사 후 몇 분 내에 전방 부대 지휘소와 탄약고를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구식 방사포와 신뢰성 떨어지는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 무기는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국지전 상황에서 북한의 핵심 전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에 밀집해 있는 포병진지는 신형 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몇 분 만에 이 지역이 초토화된다면 북한은 반격할 틈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이는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큽니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의존해온 전략은 핵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연장 로켓과 현무육, 그리고 잠재적 핵무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은 오히려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억지 수단으로 독자적 핵 옵션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던 비대칭 전략이 더 이상 위력이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한국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다층 방공망과 함께 선제 이 보복 타격 능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순간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즉시 대응의 주요 군사 인프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요격 체계가 없어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당합니다. 전면전보다는 북한 체제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룬 PLA 내부 보고서 유출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대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을 요격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한 줄이 중국 군사 전략 전체의 허상을 폭로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수십 년간 방어망 완성을 내세워 자국민과 주변국을 압박해왔는데 내부 문건에서조차 무력함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략적 패배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당혹스러워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PLA는 늘 미국과 대등한 군사 강국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옆 나라 한국의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임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심지어 향후 5년 내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 시점의 한계가 아니라 기술적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양적 우위에 집착해왔지만 정밀 유도 기술과 반도체 기반 전자전 능력에서 한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빠른 속도로 한국에게 추월당했는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군사기술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부패와 비효율이 만연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실전에서 신뢰할 수 없는 무기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둘째, 한국은 민간 첨단 산업을 군사와 융합했습니다. 삼성의 AI 반도체, 한화의 발사 메커니즘, 카이스트의 궤적 제어 알고리즘 올 오브 디스가 결합되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 결과 PLA는 수십 년 예산을 쏟아부어도 따라잡기 힘든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 때문에 스스로 무기 개발을 제약받았고 미국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KF-21, KSS-3, 현무 시리즈, 그리고 다연장 로켓까지 모두 국산화했죠. 중국은 양적 우위로, 일본은 미국 의존으로 각각 제약을 받았지만 한국은 기술 독립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군사 강국이 된 겁니다. PLA 내부 보고서가 현재 단계에서 한국의 무기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라고 적시한 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물론 중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기 레일건, 인공지능 방공망 같은 차세대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신뢰성입니다. 중국은 기술적 자립 기반이 약하고 민간 산업이 군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민군 융합 생태계를 통해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방어수단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그보다 한 세대 앞선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PLA가 보고서에서 전략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효과입니다. PLA 장병과 중국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한국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전이 무너지는 순간 내부 결속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도 중국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승리입니다. PLA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군사회의에서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을 현 단계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향후 개발해야 할 차세대 무기 목록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핵심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레일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방공 통합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 기술이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PLA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무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추진하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 단계에서 드론 요격에는 성공했지만 초고속으로 변칙 궤도를 그리는 로켓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SHILD라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을 우주 기반 탐지와 결합해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동안 한국은 현재 실전 가능한 무기를 이미 갖춘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는 증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연구 속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와 정밀전자 부문에서 자급률이 낮습니다. 둘째, 민간 기술을 군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이 약합니다. 한국은 삼성, 한화, LI 진엑스원 같은 민군 융합 모델을 통해 빠르게 신기술을 전장에 적용합니다. 중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생태계의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일본의 상황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다연장 로켓 등장 이후 자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이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요격 체계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과 방위 예산 제약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방산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 한국처럼 민간 첨단 기술을 방산에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도 중국처럼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NATO와 미국은 어떤 시각일까요? 흥미롭게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대응보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 발전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NATO 군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다연장 로켓 기술은 향후 20년간 전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자국 시스템과 접목하려는 논의를 시작했죠. 즉, 중국이 기술 격차를 줄이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글로벌 군사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기술 개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또 다른 세대의 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극초음속 무기, EMP 전자기펄스, 스텔스 UAV 등 차세대 무기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레이저를 시험할 때 한국은 이미 실전에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과정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중견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동북아 군사 균형을 흔드는 결정적 기술력을 확보했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다연장 로켓 기술은 단순히 PLA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서울이 세계 군사 기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입니다. HIMARS를 도입하려다 미국의 공급 지연에 실망한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스메르치를 운용하던 국가들조차 정확도와 유지비 문제로 한국 무기에 관심을 표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낫고 러시아 무기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왜 한국이 단기간에 이런 위상을 얻게 되었는가?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산업 기반의 강력함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전 롤 오브 디스가 방산과 결합해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자주 국방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고 예산과 정책을 과감히 투입했습니다. 셋째, 국제 정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각각 내부 문제로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공백을 파고들어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신속하게 인도한 사례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은 수년씩 인도가 지연되지만 한국은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납품했습니다. 이 신뢰가 결국 NATO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배경이 된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 미국이 견제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도 이제 한국을 견제하기보다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을 공급해준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NATO가 필요로 할 때 무기를 제때 제공한 것도 한국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동맹 네트워크에 구멍을 내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형 차세대 다연장 로켓의 등장이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사건이라고 봅니다. 과거 포병은 수량과 화력의 대결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스메르치와 같은 대형 포병 체계로 적을 압도하려 했고 중국 역시 수천 문의 장사정포를 국경 지역에 배치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 포화가 아니라 정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한 발 한 발이 전략무기처럼 움직입니다. PLA가 인정했듯 이 무기는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며 전장의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히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HIMARS가 전세를 바꾸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이제 NATO는 HIMARS보다 더 뛰어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등 주요 국가가 한국 무기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전 세계 군대가 깨닫고 있습니다. 수천 문의 포보다 정밀한 몇 발의 로켓이 더 강력하다. 이것이 바로 포병전쟁의 새로운 진리입니다. 한국은 그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중국과 러시아처럼 전통적으로 포병 강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수적 우위는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포를 배치해도 한국형 정밀 로켓이 지휘소와 탄약고를 초토화시키면 그 포들은 발사도 못 해보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판도의 재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전통적 포병 개념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낡은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짚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포병보다는 해상 전력과 미사일 방어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초정밀 다연장 로켓을 실전 배치하면서 일본은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본토 역시 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국민에게 우리는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이 이 흐름을 단순히 군사적 우위로만 끝내지 않고 산업적 외교적 자산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연장 로켓의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와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NATO, 중동, 동남아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글로벌 군사 산업 허브로 자리 잡습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 전장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입니다.